보수가 지금 세법상 적절한 보수인가? 내지는 대표님의 연봉을 결정할 때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 네. 그냥 사장님이 올해 뭐 실적 안 좋으니까 뭐 작년이랑 똑같이 줘. 아니면 5천만 올려줘. 뭐 이렇게 결정한 대로 그냥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얻으실 거예요. 상법 절차의 내용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법상 또 규정 확인하시고, 그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실무처를 어떤 걸 해야 될지, 그게 이제 완비가 되면 매년 적용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내용 보실 겁니다. 임원 보수. 이건 뭐 생략하고요. 자, 회사 이익은요,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직원도 있을 테고, 정부 지자체도 있고요, 주주도 있고, 은행도 있고, 그리고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 분명히 유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몫의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임원이 받는 보수는 회사 이익 중에 일부를 성과 보상으로 받는 금전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이사 얘기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주주들이 이사를 선임해서 뭘 위임했다고 그랬죠. 뭘요? 경영을 위임시켰잖아요, 주주들이. 경영권을 위임받아가지고 그 대표가 그 경영권을 행사해서 회사에 일정한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바로 임원이 받는 보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용관계, 근로자들의 회사는 고용관계잖아요. 고용계약을 하고 근로 제공하고 받는 보수랑은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른 보수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법상 적용되는 위임보수의 개념인 거예요. 위임관계고요. 회사와 임원의 관계는. 그래서 그걸 받는 보수이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성과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랑 관련이 있는? 회사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성과 보상을 받는 보수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왜 급여를 우리가 소득세를 내더라도 일정 부분 연봉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한번 상황을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얼마로 결정할 거냐. 회사 이익이 생기면 회사 이익의 지표는 법인세 차감 전 이익도 있을 수 있고 단기 순이익도 있을 수 있고 영업이익도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업이익 중 회사가 번 영업이익 중에 큰 줄기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부. 실제로는 이제 이거 뺀다 그러면 보수, 배당, 유보 이렇게 3등분을 하게 되죠. 그 중에 그러면 이제 몇 프로 비율로 상분을 할 거냐의 의사결정입니다. 지금 올해 개정세법 나온 거 중에 그거 있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게 이제 그 분리과세 받으려고 그러면 요건이 있죠. 물론 상장기업 대상이긴 합니다만. 요건 중에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준 첫 번째 조건. 배당 성향 40% 이상. 회사에 번 거 40% 배당해야지만 분리과세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몫이 40%인 거예요. 이거 이상적인 배당 주주에 대한 보상이죠. 우리 비상계약은 그렇게까지 할 수 없죠. 어쨌든 그 몫의 개념으로 보면 정부에서 장려하는 최대의 배당률은 40%까지 배당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세 개 있잖아요. 보수, 유보, 333. 333. 그러니까 33, 33, 33. 그걸 기준선에 놓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제 조금씩 변동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그럼 맥스 그럼 몇 프로 임원 보수를 결정할 거냐. 맥스.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답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최저점은 확실히 알아요. 정부가 우리 회사 이익 내는데 직접적인 기여는 뭐 한 거 없죠. 간접적인 뭐 기여하겠죠. 이렇게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정부가 얼마 가져가죠? 20.9% 그죠? 2단계 세율. 그러니까 대부분 2단계가 한계 세율이니까 법인세 19%하고
그 주민세 1.9% 하면 20.9%, 약 21%. 그러니까 올해부터 22% 가져가겠죠? 그죠? 정부가 22% 가져가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님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사 이익 20%를 가져가는, 22%를 가져가는데, 대표님이 힘들게 경영하셔가지고 본 이익의 20% 이상은 최소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보통 30%대 얘기합니다. 그 대신 저는 이제 회사랑 얘기를 할 때, 3자를 벗어나지 말자. 네. 3자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부호수로 40% 이상 절대 가져가지 말고, 더 가져가고 싶으면 요거를 33자를 유지하고 요걸로 가져가. 대부분의 대표가 주식 대주주일 테니까 배당으로 가져간 걸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얼마가 회사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냐의 거는 개별 사례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실제 대법 판례 이런 것들을 보면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 액수가 당기 순이익의 42% 이르는 거액인 점을 들어서 부당한 보상이라고 부인된 사례도 있어요. 법원의 판사들은 자기가 경영한 거에 상여금을 40%를 넘게 가져갔다고 이걸 과다한 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어떤 그런 판례에 의한 감이라면 감인 거죠. 그래서 이 보수는 3자를 벗어나지 않게끔 보상받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관리합니다. 돌아가셔가지고요. 회사 이익 대비 대표님이 받는 연봉을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이거 비율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땐 그 연봉 결정 잘못된 거예요. 정당한 보상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최근에 그런 트렌드가 이제 또 너무 과한 보상을 받는 데들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과한 보상 받는 거. 실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기장하는 그 회사 대표의 친구가 밥 먹다가 이제 하던 얘기인데 그 회사는 그러니까 이제 원청 같은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회사예요.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가 나오면 원청에서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나면 원청에서 단가 압력을 이렇게 야 니네 이익 너무 많이 나니까 단가 줄여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압박이 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을 많이 못 내는 거예요 회사는. 근데 아시겠지만 합법적으로 부식이나 이런 거 하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연봉을 굉장히 높게 책정한 거예요. 대표 개인 연봉을 10억 훨씬 넘죠. 그래서 비율로 따져봤더니 이제 조사가 서울청에서 분석해가지고 나온 거래요. 그래서 보니까 연봉이 회사 이익 대비 80%를 넘게끔 책정이 돼 있대요. 대표님 보시기에도 너무 과한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당신이 온전히 100% 해가지고 이익을 낼 수도 있는데 이게 당신 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주목도 있어야 되고 다 몫이 다 있는 건데 그 혼자 80%를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논리가 80% 그게 합리적인 보수라고. 그러니까 그 원청에서 이익 많이 내면 단가 인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논리가 아니죠. 상법상 합리적인 보수는 그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여도적인 측면에서 문제, 과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과하지 않고 이제 대부분은 낮은 보상을 받고 있는 게 문제죠. 근데 이 낮은 보상을 받는 건 세무상은 아무 문제 안 생기죠. 그러니까 세무상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자신이 기여한 것보다 과한 보상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낮게 보상받는 거는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대표님 연봉이 1억 미만이다 그러면 이 보수 갖고 조사받는 과정 터치하지 않아요. 이제 이게 회사 이익이 좀 많아지고 커지고 할 때 수억대 연봉을 이제 지급받게 되고 이럴 때 임원 보수 규정도 필요하고 합리적인 보수에 대한 그 판단과 진단과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1억 미만은 사실 요새 대한민국 물가 수준에서 연봉 1억 가지고 생활이나 제대로 겨우 생활이나 하는 정도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제되지, 세무상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임원보수가 받는 법률적 의미나 개념을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적어도 해야 된다. 정말 내가 합리적인 보수를 받고 싶은, 나 소득세 내기 진짜 징글징글 싫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세무상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제대로 보상받지 않고 작게 보상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
과다한 보상을 하게 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매년 버는 이익 중에서 잉여금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 보수와 배당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근데 배당은 이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연봉을 받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의 8단계 소득세 누진 세율 구간입니다. 이 보시면은요, 연봉이 1억 5천만 초과되는 부분만 따져봐도요, 38, 3.8, 건보를 합치면 48.8, 거의 50%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소득에 대한 이 과세 체계가 1억 언저리 8,800만 원 넘어가도 거의 45.6. 이 포인트가 보세요. 3%포인트, 2%포인트. 굉장히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여기서 6, 뭐 15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1억 언저리 넘어가게 되면 뭐 거의 건강보로 이런 거 합치면 반을 내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기. 번 거에서 이거 내기 싫어가지고 조금만 보장받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회사의 손익은? 네. 단기 순이익이 그만큼 많이 남아있게 될 테고, 그게 이제 해가 바뀌면 잉여금으로 대체가 되면 미처분 잉여금이 계속 증가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잉여금이 많다고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일부 뭐 이런 그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잉여금이 30억이 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떤 회사예요? 잉여금이 수십조가 있는데, 엄청난 쓰레기 회사예요? 잉여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잉여금이 많으면 뭐가 일단 문제가 되죠? 주가가 높아지잖아요. 회사 가치가. 그만큼 회사가 성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잉여금에 대한 진단은 이 번 잉여금의 반대 계정을 찾은 이 자산 계정. 잉여금이 100억인데, 현금 100억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그런 회사는 없지만, 그걸 추구하는 회사도 있어요. 본 거 그냥 예금으로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제 꿈도 그거예요. 세무법이 운영하고 있지만, 본 거 이용으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예금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은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금이 있는 걸 가지고 매년 배당으로 한 2억씩 배당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한 20억, 10년 동안 배당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연봉을 2억씩 받으면 이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익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비용을 가져가면 이제 법인세법 19조 소음비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업무무관 비용이 될 수도 있어요. 수익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배당은요, 문제 돼요, 안 돼요? 1도 문제 안 돼요, 배당은. 배당은요, 세법에서 터치 불가한 영역이에요. 완전히 다 상법의 영역입니다. 주점 계례만 거치면요, 그게 제 꿈인데 20억이 아직 안 모여요. 일반 기업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잉여금 볼륨만큼 자산 구성이 효율적인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고 좋은 계기장치로 사져 있고 그러면 정말 너무나 경영을 잘하신 거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회사 가치가 커져서 나중에 상속세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압승계 특례라든가 가압상속공제 제도가 있는 거죠. 600억까지. 그 특례 요건을 관리하고 뭐 경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제 지분 구조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병행해 나가야 되니까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 개념을 인식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임원 보수가 매년 일정한 성과 보상을 받아야 되는 보수고 이걸 소득세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이걸 제대로 보장을 받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이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요. 보세요. 대부분의 조금 이익 나는 회사 대표님이 연봉 이런 건 넘잖아요. 대부분 회사가 49%.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어떤 세율 체계나 이 누진 구조가요. 사업을 하시는 때든 은퇴하실 때든 돌아가실 때든 반은 국가한테 내야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이거 부담하고 30% 이해 이거 생활을 못 해요, 생활을. 30%대 부담하면. 제가 그 상공회에서 이제 강의 갈 때마다 이제 대표님이 많을 때 한번 여쭤보거든요. 대표님, 우리나라 세율이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세금 내는 거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포장하고 있긴 한데,
대표님이 대한민국 세율이 몇 프로 정도면 기꺼이 부담하겠습니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다 내가 30% 정도까지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30% 내려고 그러면 5천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있어서 반이에요, 반. 근데 그런 논리를 보면 지금 피한다 한들 이때 막 몽탕 전 재산에 대해서 50% 내느니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부담을 하더라도 몇 프로 차이도 안 나요. 내더라도 적당한 보수를 받는 게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대표님 연봉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 결정된 그 기준이 제가 어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린 이런 비율에 부합하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년 결정하실 때 대표님께 한번 보고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개념이다. 바로 이제 이론적인 내용 들어갈게요. 자, 임원보수의 법률적인 개념. 특정의 인물이 받은 보수 현황입니다. 기본급을 4억을 받으셨고요. 상여금을 1억을 받으셨어요. 가족분, 그러니까 배우자가 갑자기 또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진단서를 떴더니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대표님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15억이네요. 자, 퀴즈. 임원보수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냐? 이게 퀴즈입니다. 5억. 다른 의견 없어요, 혹시? 제가 5억이면 이렇게 퀴즈를 냈을까요? 근데 다 질문을 드리면 5억이라고 답하세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걸 뭘로 보고 있냐면 세법의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연말저산 대상 총급여죠. 이거는요, 퇴직금이죠. 퇴직금 어떻게 과세하죠? 분류과세하죠. 합치지 않잖아요. 네. 세법의 눈으로 구분해서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질문의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법률적인 보수가 얼마냐고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세법의 눈으로만 이제 보셨잖아요. 이제 상법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법상 임원보수의 개념은 아까 이 개념이 나옵니다. 다시 임원은 회사랑 사무 처리를 뭐 받았다고요? 위임받았던 경영권 위임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계약을 통해서 받는 임금이랑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관계 임금과 다르고 위임받고 있는 위임보수를 받는 거다. 그래서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을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요. 심지어는 퇴직금 내지는 퇴직 1호금까지도 보수의 일종이다. 이게 안 나오나 법률법 규정에? 이게 이따 나오네요. 그래서 임원보수에 보면 수당, 상여, 퇴직금, 퇴직 1호금까지 다 임원보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세법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돼 라고 하지만 위임보수의 개념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퀴즈의 답은요 20억입니다. 법률적 임원보수 20억이고요. 다만 이제 세무상 과세하는 방식이 저 5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거고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15억을 과세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과세 체계가 이렇게 나뉘는 거지 법률적인 임원보수는 20억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례가 어떨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요. 상법에서 정하는 임원보수의 규정은 388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때는 주청결의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청으로 회사가 임원보수 1인당 10억씩으로 한다라고 결의를 정해놨어요. 네. 그리고 매년 연봉을 10억 안에 집행했겠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오버됐죠. 네. 역시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네. 정관에서 정한 임원보수 1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20억을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럼 10억은 임원보수를 초과 지급한 거예요. 당연히 세무상 송금 불산입이죠. 네. 이 개념 하나 때문에. 이런 그 사례로 해서 이렇게 송금 부인된 경우의 수가 대표님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에이, 그건 뭐 그럴 일 있겠어? 거의 없을 것 같으세요. 의외로 많습니다. 네, 의외로 많습니다. 네. 대부분 정관들 다 저렇게 돼 있는데. 네, 잘못된 거죠. 현장에는. 네. 아니, 뭐 1년에 뭐 30억을 가져가겠다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정관을 이제 오늘 이제 그 과정에는 정관 내용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 1항의 보수, 그 다음에 2항의 퇴직금 이렇게 구분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1항의 이 보수에는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은 별도로 한다라고 반드시 명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제 정관 설계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관 설계 모형하고. 네. 제가 이거 마포 상공에서 할 때도 요 개념 얘기할 때 대표님, 맨 앞에 앉은 대표님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조사 첫날 8억 두드러 맞았다고 하는 대표님도 뵙고요. 네. 부산에서도 뵙고 하여튼, 네. 의외로 많아요.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다.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도 무리죠. 아니, 우리나라의 그런 소규모의 그런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법률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걸 녹여내가지고 실무적인 관리를 하겠어요. 이제 지방청 조사 정도 받게 되면, 그걸 이제 조사관이 뭐 칼을 갖다 대면 어쩔 수 없죠.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세법상의 요건만 고려를 하는데 이게 상법상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고려하셔서 회사가 커지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근로자와 임원을 보면 근로자는 고용관계고 임원은 위임관계다라는 거고요. 보수의 성격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대가고 이거는 위임받은 경영 성과에 대한 보수다. 근데 이제 임원 보수는요, 세법상에 이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정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규정 이해하시고 세무상 저 한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규정을 만들고 실무 관리를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해가 바뀌어서 이제 작년에 경영 성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대표님이 올해 연봉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1월이든 3월이든. 언제 결정하는지 조금 이따 규정에서 보고. 그럼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월에 올해 연봉을 대표님 연봉 결정한다라고 하면 작년에 일단 뭐 확인해야 돼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보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 3월에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그건 거죠. 작년에 이익이 얼마, 손익계산 확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보시고 그 영업이익에 그러면 올해 몇 프로로 연봉을 결정할 거냐. 이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몇 프로냐 할 때 어떻게 결정할까요? 느닷없이 그냥 33% 할까요? 최근 3년 몇 프로 했는지 조사해야죠. 최근 3년 성과 보상 비율 산정해 보셔가지고 30%였다고, 뭐 어쩔 때 35%, 뭐 32%, 뭐 30%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뭐 최근 3년 그 성과 보상률이 평균 내가지고 뭐 31%를 하든 이렇게 해서 결정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주총의사록에 담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결정된 금액만큼 회사와 대표님 간에 연봉계약서 작성하시고. 실무적으로 연봉계약서도 꼭 작성하세요. 네, 하셔야 됩니다. 몇천만 원짜리 근로자들 근로계약서는 다 쓰시면서 몇억 원 하는 대표님 연봉계약서는 안 쓰시는 거 말이 안 되죠. 개념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 10억일 때, 회사 이익이 20억일 때, 경리팀장 연봉이 4천인데 회사 이익이 2배 났으니까 연봉을 8천으로 올려줘야 되는 보수가 아니죠. 네. 근데 임원은 10억일 때 연봉이 1억이었다 그러면 회사 이익이 20억 났다 그러면 2배 경영을 잘하신 거니까 뭐 2억으로 올려줘야 되는 보수다라는 거죠. 네. 이건 아니다. 근데 이제 임원 대표이사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로자처럼 의외로 많아요. 근로자처럼. 네. 그 간혹 대표님 중 그런 분도 계시죠. 아, 공장장 연봉이 8천인데 내가 어떻게 더 받냐고 막 이렇게. 공장장이 임원인가요? 경영권을 임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네. 공장장은 그냥 근로자인 거죠. 직급이 높은 것 뿐인 거지. 그래서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 게 임원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소득세 내는 게 이제 아깝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낮게 결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면 30%가 적정 보수라고 그러면 소득세 내기 싫다 그러면
20%로 결정하는 거를 매년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품위서를 남겨놓으시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이렇게 볼륨이 필요하고 이제 개인 재산이 좀 필요하고 그럴 때가 오면 이제 그때 연봉을 올리시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이렇게 막 필요할 때마다 가지금 빼쓰는 그런 구조가 아니면 결국은 연봉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연봉 올리고 배당 받으시고 하셔서 개인적인 투자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네. 가지금도 언젠가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거고. 자, 상법 규정 보시면은요. 자, 상법에서는 보수 퇴직금 구분해서 법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법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법은 보수 딱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법상 저 보수는 연봉, 퇴직금, 위로금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규정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임원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는 주청 결의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있나? 없구나. 자,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요, 이 상법 규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실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법은 정관에 정하지 않은 때 초기 결의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가 선택하셔야죠. 우리는 임원 보수를 정관으로 정할지, 주청 결의로 정할지 결정하셔야 돼요. 상장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상장 기업들은 주청 결의로 매년 정하죠. 주식 투자하지 마실 거 아니에요. 그 소지통지 오는 거 보면 그 상장 기업도 주청할 때 매년 공통적으로 있는 안건이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 있잖아요.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상장 기업도 주청 결의를 매년 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비상장 기업은요. 주청 매년 하세요, 안 하세요? 진짜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상장 기업은 제 개인적으로는 정관에 정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관에 정한 건 뭘 얘기하냐면 구체적 임원 보수의 내용을 정관에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관에서는 별도의 임원 보수 지위 규정에 의한다라고 해서 별도 규정을 위임시키고 총 한도만 정관에 정하는 거예요. 1인당 10억으로 한다. 가로치고 퇴직금 별개. 그래 아까 한도에 같이 엮이는 그런 문제 안 생깁니다. 정관에 정하는 뭐 이제 모형으로 하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정관이니까 옛날에 다듬어져 있잖아. 온시 정관에 보면 임원의 보수는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주청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정관이 있을 수 있어요. 자본금, 그 매출액이 1,000억인 회사도 그렇게 되어 있는 회사 제가 봤어요. 네. 그리고 뭐, 한 자산총액이 한 2천억 되는 회사도 그렇게 되는 회사 봤어요. 이렇게 돼서 정관에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청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정관에 되어 있는 거예요. 회사의 정관이 회사의 헌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회사의 헌법인 정관에서 주청 결의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무를. 주청 결의를 매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주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연봉 3억씩 받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보수인 상태 같으세요? 이 규정은요, 강행법규예요, 강행규정. 위반하면 무효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청결의로 정한다라고 정관해놓고 주청결의를 안 정하고 연봉을 3억씩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상 원인행위 없는, 지급 없는 연봉을 3억씩 회사가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식회사예요. 개인사업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조사관이, 이 범죄 개념 이해하고 있는 조사관이 나와서 이걸 딱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년 3억씩 받은 거 전부 다 가지급청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에 주청 결의로 정한다라면 한 내고, 그러니까 보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퇴직금 더더욱 문제 되는 거죠. 퇴직금을, 그러니까 지금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주청 결의로 정한다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퇴직하는 임원이 있어? 그럼 주청 열어가지고 얘 퇴직금 얼마 줄지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주청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주청 결의로 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가 아니라 주청 결의로 정한다라고 한 건 주청 열어가지고 준다라는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세무상 요건 위배죠. 세법에서는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규정 없잖아요. 다 송금불상이죠. 상법 위배는 아니겠죠. 상법에서는 주청 결의로 정한다 했고 주청 결의로 정한 거니까 상법 위배는 아니잖아요. 세무상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상법상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리고 이 청구권을 받는 강행 규정입니다. 주청 결의가 없었다고 그러면
퇴직금 청구 자체를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법 규정을 보면요.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줄 속으로 대표님 한번 읽어보실게요. 두 줄. 시행령 43조.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세법에서는 보니까요. 지급 기준을 정해라. 그 지급 기준보다 더 주면 그 더 주는 금액은 비용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상황을 연결시켜 볼게요. 회사가 올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장이 임직원들 고생했다 해가지고 막 직원들도 막 연봉에 100% 상여금 연말에 지급하고요. 임원도 3명 있는 거 상여금 한 5억씩 해가지고 15억을 상여금을 지급을 했어요. 금융대장이 다 찢겼겠죠. 그 다음 해 세무조사 나왔어요.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임원들한테 상여금 5억씩 지급했네요. 규정 좀 봅시다 라고 조사관이 요구하는 거예요. 규정을. 그래서 회사는 우린 그런 거 없는데 우리 주총해가지고 고생하는 임직원들 그 상여금 지급하고 원천지도 다 하고 연말에도 제대로 다 신고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조사관이 뭐라고 하죠? 임원한테 지급한 상여금 송금 불산입 처분합니다. 법인세 토해내야 돼요. 조사관이 어떤 조문을 근거로 그 결정을 했냐면 바로 이 조문입니다. 회사에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죠. 좀 전에 사례는. 세법에서는 일정한 미리 결정된, 그러니까 뭐 주총이든 이사회 결의든 미리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그럼 기준이 없었으니까 이 기준보다 더 주는 거를 비용 인정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아예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 기준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빵원이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액 전체가 다 송금 불산이 되는 거예요. 이번 보수 지급 A4용지 2장이거든요. 저 2장이 입고 거기다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홍대 앞에 가야 되죠. 이거는 지금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2년 전에 막 수십억의 상여금을 지급을 했는데 상여금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지금 만들어가지고 안 되잖아. 이때 지급한 게 규정이 없는 상태에 지급한 거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소급해서 몇 년 전으로 날짜로 해서 규정 만든 것처럼 껴놓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한참 한 4년 전에 그랬다 그러면 1년만 지나면 제척기간 지나니까 그 문제 안 되고 그냥 묻어가겠죠. 앞으로 거가 이제 문제겠죠. 그럴 때는 뭐 지금 제대로 해놓으면 되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한 2, 3년 전 거 막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보완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규정. 시행령 43조 2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항 때문에 우리가 대표님한테 지급할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정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도 정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계하실 때 또 중요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집행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개념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실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있는 게 월급에 대한 세무상 취급을 집행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거고 요 밑에 거는 상여금 같은 거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매월 받는 보수. 요거는 이제 부정기적으로 받는 뭐 상여금,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음영 표시된 거 보세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그 월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월급은요, 사용인과 임원을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전액 송금. 뉘앙스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뉘앙스를. 자, 밑에 상여금은요, 근로자에게 주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다 송금인데, 다음 밑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이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는 송금 산입하지 않겠다.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은 임원이든 근로자든 웬만하면 다 비용 인정해 줄게. 이런 뉘앙스인 거고요. 상여금은
근로자들은 니네 다 무조건 송금해 줄게. 근데 임원 니네 건 한번 따져볼 거야. 라는 그런 뉘앙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제도 정비하는 것들은 근로자들은 세법의 제재를 전혀 받질 않죠. 그러니까 따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 규정이 임원의, 아이고. 여기 보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만 세법의 제재 대상인 거예요. 임원 니네들은 미리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정해라. 그보다 더 주면 일단 무조건 비용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임원만 제재 대상인 거예요. 임원만. 이 집행기준 내용 보시면 월급은 다 비용 인정인데 임원은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할 때 영향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 임원에게 지급하는 어떤 소득의 그 어떤 그 항목들을 여기서 말하는 월급만 설계를 하실 건지, 부정기준 항목 여러 가지가 있죠. 명절 상여금도 있을 거고, 연말 인센티브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항목들 중에 어디까지를 우리가 임원 보수의 범위에 넣고, 뭐 빼고 할지 의사결정 하실 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굳이 이런 그러니까 세무 리스크를 보면 이건 리스크가 적은 편인 거고, 월급은.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세무 리스크가 적은 이 항목으로 대표님 연봉을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이 항목 필요 있다 없다? 굳이 필요 없죠. 그동안에는 기본이 받는 이 월급에 대한 책정 자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낮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연말에 막 그에게 상여금을 집행하고 막 가지금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당하게 그 어떤 인과관계를 따져봐가지고 이 월급이 제대로 결정이 돼 있어서 이게 넉넉하다라고 하면 굳이 연말에 상여금 뭐 필요해요? 조금 3월달에 있으면 배당받으면 될 텐데. 설계할 때 이제 그런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에 정하고 있는 요 내용, 뉘앙스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관에 정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별도로 위임해가지고 별도의 급여 지급 기준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임원에게 지급 기준이 없이 지급하는 특별 상여는 지급 기준이 없거나 뭐 이렇게 기준을 초과 지급한 거는 다 송금 불산입 대상입니다. 세법의 한도 규정의 이유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상법과 세법의 내용을 종합해 보시면 일단 상법 좀 다시 한번 볼게요. 388조 정관의 금액을 정하지 않을 때는 주천계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정관으로 정할지 주천계를 정할지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관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 한도 규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법은 아까 시행령 43조 2항 사전에 정한 급여 지급 기준 세법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임원 보수, 임원 상여금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안에 그냥 기본급, 뭐 상여금 이렇게 해서 항목이 달리해서 이제 하나의 규정 안에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근거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세법의 제재를 피하려고 그러면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 정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도 정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시행령 43조 2항이 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급 규정을 이제 정하는 거죠. 정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기는 겁니다. 임원보수 지급 규정에. 네. 임원보수 지급 규정의 샘플은 구글 쳐봐도 되고, 뭐, 이렇게 AI 물어보셔도 되고, 합니다. 제 카페 오셔도 되고. 네.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항목들만 몇 가지만 볼게요. 적용 범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네. 급여의 구성도 보면 여기서부터 의사결정이 필요하죠. 아까 요 2항이요. 연봉은 기본급으로 구성된다. 이 기본급이 뭐냐면, 아까 집행기준에 보셨던 월급을 얘기합니다. 월급. 네. 그리고 이제 3항이 부정기적인 항목에 대한 급여 항목인데 이거를 뭘로 정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급으로만 설계하겠다 그러면 3항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회사에 필요한지 여부를 진단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일반적인 경우 정기 상여하고 인센티브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기본급입니다.
대표님 연봉 몇 월 달에 결정하세요? 대표님 연봉 언제 결정하세요? 네? 3월. 1월 달에 결정하는 회사 혹시 없습니까? 1월 달에. 1월 달에 없어요. 분명히 있으실 텐데. 대표님 연봉 언제 결정해야 될까요? 빨리 1월 달에 같이, 근로자 결정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월달에 법인세 신고하고 나서 네. 4월달에 추첨해서 네. 4월 달에 추첨을 해요? 4월 달에 추첨하면 안 되죠. 3월에, 3개월 안에 해야 되니까. 신고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원보수 범죄의 개념 이해했었잖아요. 아까 어떤 보수라고 그랬죠? 영업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님의 연봉을 결정하려고 그러면 전년도 손익이 확정이 돼야 돼요. 회사가 ERP 시스템 도입해가지고 뭐 자체 개선하고 있어가지고 1월 중순쯤에 작년 손익이 확정된다. 1월에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비상장 1월 달에 재무적 확정되어야 한대요. 안 돼요. 뭐 대부분 다 기장 맡기고 있잖아요. 세무사 사무실 1월 달에 부가시간을 정신없는데 저기 결산을 어떻게 해요? 이 입력도 다 아직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님의 연봉은 아까 우리가 임원 보수가 갖는 법률적 개념 측면에서 보면 1월 달에 절대 결정할 수 없는 보수입니다. 3월에 해야 돼요. 3월에. 손익이 확정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규정에 담는 거예요. 1항 업적 성과 등을 반영해서 어디서 결정하냐? 이사에서 결정한다. 이사 구성되면 조청결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항은 언제 결정하느냐예요. 언제예요? 3월에. 1월에 하는 거 바꾸세요. 3월에 해야 이용 처분에 대한 결의 배당 초과 배당 할 수도 있으니까 초과 배당에 대한 결의, 대표님 연봉 결의 한꺼번에 한 장의 조청무사를 다 담을 수 있어요. 1월에 하면 1월 달에 또 해야 되고 어쩌기로 하려고 그러면 3월에 또 결산 추정 또 해야 되고 불편해서 안 돼요. 개념적으로도 3월에 해야 되는 보수고 실무적인 편리성 고려하더라도 3월에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3월에 결정하고 결정돼 있으면 지체 없이 연봉 계약 작성하셔야 되고 회사랑 대표님이랑. 그리고 자 3월에 결정했으면 1, 2월 달은 전년도에 결정한 거로 지금 이미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3월에 결정했으면 1, 2월 달을 송업해서 줄 건지 아니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할 건지 이게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사가 필요한 대로 하면 돼요. 소급하고 싶으면 소급하면 되고요. 우리는 소급하지 않고 4월부터 2년 3월까지 하겠다 그러면 규정이 그렇게 정하면 돼요. 그리고 규정이 그렇게 정했으면 이게 자치 법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가 1월부터 12월이니까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근데 이게 3월 소급하는 거로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건데 실제 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3월에 결정하면 3월부터 2년 2월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기속이 2달 무너지죠? 아무 문제 안 돼요. 계속 적용하면. 과세 관점에서 그거 기속 2달 차이 부인해보면 아무 실익이 없잖아요. 그 말씀은 3월달에 추첨하고 나서 4월부터 급여를 바꿔서 내년 3월까지 문제 없다는 얘기죠? 네, 문제 없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맞을 텐데, 실제 근로자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3월에 결정하는 것들 1, 2월달 소급해서 다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로자들의 연봉은 고용관계된 임금이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퇴사할 텐데, 바로. 임원의 연봉은 실적이 좋을 때 연봉 올라가야 되고, 실적이 떨어지면요, 연봉 낮춰야 되는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감액 결정이 생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소급하면, 전년도 실적이 좋아가지고 높은 연봉을 2달 이미 지급을 했는데, 올해 감액비가 크면 1월달 받은 급여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요. 짜증나잖아요. 그런 실무적인 상황 고려하더라도, 실제 하실 때는 소급하지 마시고, 3월부터 2년 2월로 하시든가, 4월부터 2년 3월로 하시든가, 이렇게 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자치 법규입니다. 3월에 결정하는 거 돼 있으면 3월에 결정했잖아요. 그럼 내년 3월 다시 결정될까지 결정된 금액을 12로 쪼개가지고 매년 월급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급이 월급이니까.
그죠? 근데 회사가 중간에 한 7월 달에 갑자기 어려워가지고 매출액이 반토막 났어요. 네. 또 월급이 3천만 원으로 정했어요. 3천만 원 계속 받을 수 없잖아요. 실적이 반토막 나게 생겼는데, 그죠? 그럴 때는 그때 상황 고려한 요 사항에 그런 내용들을 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3월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회계 연도 중에 어떤 증감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청 특별결의, 특별결의, 보통 결의를 하세요, 보통 결의. 그런 것들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상황으로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조항이고요. 핵심적인 조항이에요. 뭐, 조항 많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게 정하셨으면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법이니까. 회사가 내부적인 효력이 있는 자치 법규를 정한 거니까 정했으면 이대로 하시고 3월에 결정하라고 돼 있으면 3월에 하시고요. 또 4월에 하고 뭐 필요할 때마다 수시라고 뭐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대표님의 근로소득 원천집을 딱 떼어보면 1년치 급여에 대해 나오면 이 기본급은요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틀 안에서 이제 회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정기상여금, 설날 뭐 여름과 추석 이렇게 주는 데가 있으면 저는 이제 빼자고 하는데 대표님 뭐 직원들 받을 때 나도 좀 뭐 받아야지라고 하시면 뭐 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런 상황도 의사결정해가지고 규정을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센티브, 연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뭐 넣을지 말지 판단하시고,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급금액 범위 이제 얼마나 할 건지, 전년 대비 초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걸로 정하실지, 아니면 그냥 당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준다라고 정할지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시면 돼요. 인센티브니까 개념적으로 이게 맞겠죠. 전년보다 경영을 잘한 초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거니까 이게 맞을 건데, 이렇게 하면 영업이 늘어나지 않으면 아예 없죠. 그래서 기본급이 좀 넉넉히 돼 있다 그러면 이건 뭐 못 받으면 못 돼요.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의사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거면 충분하다, 굳이 뭐 상여금, 인센티브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회사는 가장 큰 덩어리인 배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뭐냐면 대표님들이 이제 사고 방식이 이거 다 직원들 얘기예요. 직원들 연말에 상여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행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대표도 받고 싶어 하고 이걸 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직원과 임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니까 직원들이 이때 이렇게 주더라도 대표님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기본급만 받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넉넉히 돼 있다고. 그래서 이 부정기정 항목을 넣을지 말지 의사결정을 하셔서 정하면 되고요. 이렇게 정해졌으면 계속적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했잖아요. 그럼 이 기준을 바탕으로 매년 성과가 확정이 되면 그 의사결정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의 이 의사결정이 쌓여서 상속세 리스크가 관리가 되고요. 하는 거죠. 네. 자, 매년 성과보상은 보수와 배당 두 가지가 있고, 자, 세법의 제재가 있고요. 배당은 다 상법의 영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무 리스크가 제로인 소득이다. 배당은. 배당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야 되고, 근데 배당은 지분구조 설계가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그런 또 뭐 사전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배당 파트에서 한번 보실 거고요. 그래서 매년 성과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연봉 많이 받고 싶어 하시죠. 근데 연봉을 많이 받으면 소득세랑 건보료가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낮게 받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매년 의사결정이 결국은 나중에 이여금이 엄청나게 커져서 결국은 엄청난 비상정식 가치 때문에 상속세에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특례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를 내기 싫으시고 소득세를 부담하시더라도 아까 일정한 기준에 따른 연봉을, 합리적인 연봉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상속세입니다. 만약에요, 대표님, 대한민국의 상속세라는 세금이 폐지가 된다 그러면 대표님 연봉 결정하는 기준이 뭐가 될지 아세요? 상속세가 없어졌어요. 없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속세가 폐지됐어요. 그럼 대표님 연봉 결정하는 기준, 아까 뭐 영업이 몇 프로?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뭘까요?
대표님이 필요한 생활비. 그거만 연봉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하러 소득세 많이 내고 연봉을 많이 받아요. 이익은 뭐 몇백억 쌓여요? 뭐가 문제예요? 상속세 없는데 그냥 물려주면 되죠, 자식한테. 대한민국은 상속세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일정한 소득세를 내더라도 어떤 합리적인 보수를 매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년의 연봉 결정이 하는 이 행위가 나중에 먼 미래의 상속세 이거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적돼서. 다만 그 상속세가 워낙 멀리 있는 세금이고 죽을 때 한 번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 있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연세가 계속 묻고 이제 한 70세 이제 넘어가시면 아이쿠 하고 이제 걱정들 하시죠. 어떡하지 하고. 네. 근데 이제 통상 보면 이제 걱정할 때가 되면 이미 때는 늦은 경우가 많아요. 네. 늦은 때가 되게 많아요. 요새 뭐 70세도 뭐 150세 뭐 산다 그러고 준비 안 하는 분도 많죠. 90세 되면 누구든지 걱정을 하시죠. 상속세. 반 내놔야 돼요. 평생 모은 거에. 안 아깝겠어요? 네. 그래서 임원보수 이렇게 성과 확인하시고 보수 총 한도 정관에 정한 거 한도 확인하시고 직규정에 정하는 시기 절차 이런 범위에 따라서 결정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고 다음 때까지 쪼개서 지급하고 이런 과정으로 실무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임원보수 송금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지만 세무상 송금 인정이 되거든요. 하나 이제 포인트가 이제 뭐냐면 이 부분 있죠.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너무 과하면 안 되고 동종업계 이거를 이제 과세 관청에서 부인할 때는 저 논리를 가지고 과세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 굳이 뭐 이거 필요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정부에서 이제 과세할 수 있는 논리를 짜는 게 이제 뭐냐면 니네 동종업계 뭐 상위 몇 개 업체 평균은 요 정도 보장받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그보다 더 많이 받았어라고 부인을 합니다. 나름 그걸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보고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의 변동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극단적인 가정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표님이 갑자기 집에 일이 생기셔가지고 한 5억 정도가 지금 급하게 필요해요. 5억 정도가. 지금이 8월이에요. 세무사한테 전화를 했죠. 김 세무사, 내 집에 급한 돈이 필요해가지고 5억이 필요한데, 이번 달에 상여금 처리하면 안 될까? 문제 없냐고 물어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세무사한테 전화할 일도 아니에요. 아니요. 뭐 봐야 돼요? 회사의 규정을 보셔야죠. 지금이 몇 월 달이라고요? 8월 달. 회사의 규정에 8월 달에 상여금 줄 수 있는지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규정을 봤더니 상여금 연말에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범위도 봐야죠. 범위도. 내가 필요한 게 5억인데 회사의 성과랑 이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상여금 같은 거 영업이익의 30% 범위 내라고 그랬잖아요. 5억 받으려고 그러면 5억 나누기 0.3만 얼마죠? 한 15억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근데 회사 이익이 10억밖에 안 나면요. 5억은 택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당해야 되는 거죠. 8월인데 3월 아닌데요? 뭘로 해야죠? 중간 배당. 중간 배당이 한번 허용되니까. 그죠? 네. 이미 중간 배당도 예를 들면 7월 달에 해버렸다 그러면 가지금하고 나중에 배당 받아가지고 갚아야죠. 관리할 수 있는 가지금 얼마든지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지금이라는 게 관리 범위를 벗어나게 쌓이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워낙 달콤하기 때문에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일단 회사 돈을 뺄 수 있잖아요. 저도 세무부에 운영하고 있지만 저도 가지금 1억 넘게 있거든요. 저는 나중에 퇴직금이나 깔라고 그냥 상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연관이 있다. 주관적인 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가 결정할 때 품위서 이런 것들 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 품위서가 걸려가지고 과세된 케이스도 의외로 많아요. 회사가 내부에서 경리팀에서 분석한 거예요. 연말에 상여금을 집행하는데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1안 상여금을 5억 처리했을 때 법인세 얼마, 2안 상여금을 8억 처리했을 때 법인세 얼마, 3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세를 가장 적게 내는 3안으로 의사결정해가지고 이런 품위서. 대표님의 상여금을 법인세를 얼마 내는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다 부인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규정 정비하시고 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무에 녹여내시고 이제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네. 제가 8월에 상여금 전화 얘기할 때 우리 벌써 캐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마 대부분에서 다 규정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사장님이 금고에, 이런 규정은 사장님이 당신 금고에 보관할 게 아니에요. 이 서류가. 원본이 소중해서 당신 금고에 보관하고 싶으시면 카피 떠가지고 실무부서한테 전달이 돼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집행할 때, 연말에 상여금 집행할 때 규정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도 뭐 취업규칙도 한번 확인하듯이 임원도 우리 규정이 어떻게 돼 있지, 범위가 어떻게 돼 있지, 이거 확인하시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 근데 집행하려고 그랬더니 이 규정이 조금 범위가 너무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총 다시 열어줘 이 규정을 개정해야죠. 그래서 처음에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쭉 이렇게 관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요. 규정에는 연말에만 상여금 주는 거로 돼 있는데 막 회사가 대표님 막 3월 달에도 상여금, 7월 달에도 상여금 이런 회사도 많아요. 규정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규정은 회사가 필요한 자치 복귀를 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회사가 지킬 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했으면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회사 현실에 안 맞다 그러면 개정해야죠. 이런 작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규정도 이렇게 정하셨으면 황하일에다가 딱 편철하세요. 간혹 이게 대표님한테 규정 보여주세요 하면 막 그 바인더 꺼내가지고 그 비닐은 막 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안 돼요. 나중에 못 찾아요. 뭐 하다가 뭐 바쁜 일이 생기면 제자리에 껴놔야 되는데 좀 막 그냥 뭐 대충 껴놓고 막 하다 보면 막 뭐 나중에 어떤 게 최근 거고 어떤 게 뭐 제대로 된 거고 막 헷갈리고 막 그런 상황까지 됩니다. 이번 보수 대표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비상근 임원일 경우도 예. 똑같이 상근 임원과 같이 동일하면 되나요? 아니요. 비상근 임원은 적용 범위 정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 규정은 상근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비상근 임원은 뭐 며칠 근무에 따라 틀리겠지만 하루 이틀 나오는 분들 얘기니까 이 규정 적용하기는 어렵죠. 그냥 따로 뭐 월급이 낮게 책정돼서 하는 거니까 연봉 계약서 정도만 관리하시면 되죠. 비상근 임원. 그다음에 아까 그 297페이지. 네. 거기 보면 법인 집행 26까지 43까지 함의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법인 집행이 뭔가요? 법인세법 집행기준.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 예, 기준. 통칙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통칙이 있고 뭐 집행기준이 있고 이해규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의 내부 그 실무하는 어떤 그런 집행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사관들이 세무행정을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국세청에 다 정하고 있죠. 그 국세법령정보 시스템 들어가시면 법령, 뭐 이렇게 통칙, 집행기준 다 구분돼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로 보면. 얘기도 법은 아니지만 실무 집행력은 파급력이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개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럼 또 10분, 이번 10분 쉬고요. 나머지 2번은 그냥 몰아서 쭉 하고 좀 일찍 끝내든가 이렇게